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건설협회, 국토부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중에서 예금 평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왜 제목을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잡았냐면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금 평잔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예전 이야기까지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요거잖아요. 60일 유지 30일 평전이라는 내용이 왜 나왔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생겨난 게 언제냐면 2010년도 11월 11일이에요. 이때 처음 60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010년도 초에 건설 회사들은 잘 모르시는 사건이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유가증권이라는 계정에 대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해주마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1월 11일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2010년도 초에 건설업계에서 좀 큰 이슈가 있었어요. 특정 업체에서 잔고증명 위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확하게는 잔고증명 위조 사건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회사를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실 자산이 나온 거야. 근데 부실 자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유가증권이었던 거예요. 증빙 두 가지만 있으면 유가증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실 유가증권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경찰하고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경찰에서 조사했던 거랑 검찰에서 조사했던 거는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같이 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도 이제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1500개에서 한 2500개 정도 업체가 부실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업체는 등록 말소가 되고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 일부 업체는 무혐의가 났습니다. 왜 어떤 업체는 등록 말소고 어떤 업체는 무혐의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해봤더니 부실 자산 갖다가 신규 등록을 한 업체는 허위 등록 신고로 등록 말소가 돼버리는 거고, 기존에 공사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연말 결산을 하는데 부실 자산을 이용했던 업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버린 거야. 등록 말소랑 영업정지처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어떠한 특정 신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받은 거고요. 단순히 연말 결산한 업체들은 이 어떤 신고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우리 회사가 연말에 부실 자산을 가지고 처리를 한 것뿐이야. 일종의 분식 회계일 뿐인 거죠. 아무런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실업체를 찾아내자. 부실업체가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유가증권을 사용한 연말 결산을 한 업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국토부에서도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날 예금 규정과 유가증권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기적신고제도에 허점이 있었는데 3년 주기로 이제 건설업 실태 조사를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1년차, 2년차에는 결산이 부실하더라도 딱히 처벌을 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찾아낼 역량이 안 되는 거야. 당장 이 앞에 재무제표를 체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전해 전전해를 어떻게 확인을 해? 확인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결국은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하면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원칙으로 이제 바꿨죠. 그리고 이 건설업 기업 진단을 이제 이 매년 하는 실태 조사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실태 조사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60일 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기업 진단 지침을 보면 30일 동안 거래 내역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규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예금이라는 계정을 11월 초에 집어넣고 이제 1월 초에 이제 인출을 하게 되면 요 구간은 이제 60일이 만족을 하잖아요. 이 30일의 기간만 평가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12월 말에 이제 예금 계정이 들어오더라도 이 60일 동안 예치를 하면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정작 평가하는 기간은 이 중간 이 30일 기간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0일 예치와 30일 평잔에 대한 이론입니다. 30일 평잔이라는 거는 이 평균 잔액을 뜻하는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일차에 회사 통장에 3억이 있어요. 그럼 누적 잔액은 3억이겠죠? 그럼 2일차에도 3억이 있어. 그럼 누적 잔액이니까 6억이잖아.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면 30일차에는 30일차에도 똑같이 3억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누적 잔액은 90억이잖아요. 그거를 30일 동안 계산한 거니까 30일로 나눠서
평균 잔액은 3억이 나온다 라는 개념이 이제 평잔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2010년도에 벌써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편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그게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협회에서도 알고 국토부에서도 알아요. 11월 초에 예금이 발생하고 그 예금이 1월 초까지 이제 유지된다고 해서 60일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실태조사 확인 기간을 어떻게 12월 31일 이전에 2달, 12월 31일 이후에 2달, 60일치의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편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할 때. 그렇다고 실태조사를 이 기간을 하더라도 이 60일간의 예치가 확인이 되면 국토부에서도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규정을 지켰잖아. 결국은 이상한 규정이 돼버렸다. 쉽게 표현하면 무슨 형식상 하는 그런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이 예금 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이유를 알고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가지급금이라는 이제 회계 항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표이사나 이제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돈을 빼갔다. 나쁘게 평가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건설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영업비라든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다 가지급금으로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이제 연말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되면 이제 대부업체를 찾는 거예요. 야,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부업체에서 돈이라도 빌려서 넣어야지. 왜 통장에 돈이 없다고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설업체들은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체를 찾아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하는 행위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대부업체가 예를 들면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수수료 받고 먹튀하는 일이 최근에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대부업체랍치고 건설업체한테 수수료 받은 다음에 그냥 날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근데 건설업체는 대부업체가 어딘지 모르잖아. 이렇게 먹튀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건설업체가 건설업체인 것처럼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인출해가지고 도망가는 행위도 피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게 서로 사기꾼들끼리 아주 그냥 건설업체랑 대부업체 사이에 약속을 하나 정하는데 그게 바로 질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질권 설정이 뭐냐면은 이제 돈은 빌려줬지만 니네가 빼가지 마 라고 하는 모종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질권 설정을 하다 보니까 대한건설협회에 있는 구비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건설협회는 여기 입증기관 임의일자 기준 잔고증명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협회에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질권을 걸어 놓는다는 거를. 이런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금 시기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우리 회사가 대부업체한테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건설협회랑 대부업체랑 건설업체랑 세 군데가 지금 서로 그냥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마라 이렇게 대마라. 자,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60일 유지 30일 평잔이라는 이 논리에서 이제 건설업 회사들이 좀 자유로워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경력이 오래 안 되신 직원들 같은 경우 가장 호구를 많이 당해요. 이런 거를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업체의 비율이 적어도 30% 이상은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30%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재무제표 그대로 놔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그냥 겁을 먹는 거야. 지레 통장에 돈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겁을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대부업체한테 그냥 호구를 당하는 거예요. 필요도 없이 그냥 돈을 빌리는 거야. 필요하지도 않는데 재무제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냥 호구 당하는 거야. 아, 통장에 1억 5천원 넣어놔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 자, 중소기업들 한 50% 이상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제 12월 연말 되면 이제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수금이 딱 되잖아. 이제 12월 달에 딱 수금이 됐어. 통장에 돈 있어야 된다며. 그 거래처 우리 대금 1월 달에 준다고 하자. 응? 통장에 돈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 통장에 돈 한 2억은 찍어놔야 돼. 응?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우리 회사야. 일을 해가지고 일이 다 끝나고 12월 말에 수금을 다 했어.
우리 통장에 3억이라는 돈이 꽂혔네? 여기는 하청업체예요. 하청업체. 근데 외상매입금이 1억 6천이 있어. 뭔 말이야? 여기 회사한테 1억 5천을 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에 3억이 있는데 외상매입금이 1억 6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청업체는 어떻게 돼? 이 원청에서 돈 1억 5천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공사미수금이 1억 5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청업체랑 이게 하청업체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업체는 돈 주지 마 라고 1월달에 준다고 해. 이게 이제 그 상황이다. 자, 그럼 돈을 만약에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억 중에서 1억 5천을 얘네한테 줬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그냥 우리 그냥 깔끔하게 줄 돈 다 투자 해가지고 줬단 말이야. 조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금은 1억 5천이 줄어들었죠. 외상매입금이 1억 6천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었잖아. 그럼 이 하청업체는 이 자리가 공사미수금이었는데 보통예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어떤 결론이 나나. 자, 원래는 이랬어요. 3억 1억 6천, 공사미수금 1억 5천이었어요. 12월 이전에 이 원청회사가 얘네한테 돈을 안 줬어. 원청회사 부채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이니까 부채 총계 얼마야? 1억 6천이잖아요. 1억 6천이 부채 총계고 자본 총계가 얼마야? 여기 밑에 4억 9천 100이죠?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하면 32%가 나와요. 자, 유동 비율 계산해 봅시다. 3억 100만 원 여기 써 있는 거 3억 100만 원 나누기 1억 6천 곱하기 100 했더니 188%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지급해 줬어. 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부채 총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자본 총계는 4억 9천 100이야. 그렇게 부채 비율을 계산했더니 부채 비율이 2%가 나오네. 자, 유동 비율 계산해 봅시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이 어디 있어? 유동 자산이 통장에 1억 5천이 줄긴 했어. 1억 5천 5백이 됐지만 1억 5천 100이네요. 제 자료가 좀 틀렸습니다. 1억 5천 100이고 이제 부채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니까 1,550%예요. 자, 요거는 이제 못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연말 자본금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예금을 안 빼준 거야. 통장에 3억 원 있어. 그런 경우는 32%, 188%가 나오는데 그냥 줄 거 다 주자 해가지고 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2%, 1550%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청업체는 유동비율, 부채비율이 돈을 받던지 안 받던지 상관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나중에 입찰 볼 때 만점이 안 나와. 돈을 늦게 주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냐 아니냐, 무슨 어디는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다던데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 12년 전에 있었던 그 2010년도 사건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를 겪어본 사람들은 조금의 위험성이라도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할 때 당시에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희 같은 컨설팅 업계에서도 그렇고 건설 업계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그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를 보아온 거예요. 저희는 그 일을 봤던 사람들은 조금의 실수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하지 말라고 하고, 말들이 다들 틀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도 나름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욕도 많이 먹고, 어떤 건설업체에서 벌어졌던 조그만 사건이 커져서 몇천 개 되는 업체들이 조사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상한 거는 배제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거나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벌이에 미친 인간들은 다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연말 결산만 되면 많은 건설업체들도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분식회계나 편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건설협회, 국토부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편법 분식회계를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 이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방법으로 눈속임을 하려다가 크게 당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게 늦은, 그러니까 뭐 10시, 11시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목소리가 잠겨서 조금 하이톤이 아니라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